안녕하세요. 저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철학 강좌를 총 21강을 진행을 계획을 하였고, 이번이 이제 백상현 정신승서 학자님 강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 아마 활용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프로이트와 락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높은데 좀 접근하기 어려운 또 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두 분의 책을 몇 번 시도를 하여봤으나 굉장히 어려워서 늘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백상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또 깊이 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락강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 정말 락강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으로 또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백상현 정신분석 학자님 박수로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프로이트의 텍스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이해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강연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프로이트를 텍스트 그대로 읽는 것은 우리 강의의 목적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를 새롭게 해석하는 락강의 시선을 빌어서 프로이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프로이트 자체도 난해한 텍스트가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한 또 한 번의 난해한 해석을 덧붙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프로이트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자, 그렇게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가 그렇게 평이한 강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초심자를 위한, 대체로 여러분들이 프로이트나 락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준비했던 것이니까, 초심자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할 테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걸 몸통만 남기고 팔다리 다 잘라서 쉽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일단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5주간 지속될 내용이죠. 물론 5주 다 들으실 분도 계시고, 중간에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요. 5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로이트나 락강의 정신분석을 모두 전달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제가 그것을 인문적인 수준에서만 일종의 소개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분명한데도, 자, 그런데도 지식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드리고 싶어요. 느낌. 그렇죠. 요즘 말로 감성, 감성 이런 거.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모든 그런 실천에는 락강은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은 무엇인가, 혹은 지식 일반은 락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그 지식은, 혹은 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지식들은 무엇인가, 락강이 이렇게 생각해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을 강의해드리고, 제가 아는 만큼, 혹은 제가 아는 것의 어떤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영역으로 참여할 것을 일종의 유혹의 형태로 제시해봤자,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보다 더 락강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직업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까. 혹은 그렇다 해도, 그렇죠. 아니다, 무시하지 마라.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한 몇 년 안에 당신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정말 박수칠 일이지만, 그렇다고 락강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프로이트를 따라잡을 수는 없죠. 따라잡았다 해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프로이트는 100년 전에 했지만 당신은 지금 했으니까 어쨌든 당신은 지는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면,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형태로 무언가를 전달해 드리고는 있지만, 자, 지식은 그래봤자 남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봤자 남의 지식이에요. 바다 건너 저 멀리서 온 어떤 독일 남자와 프랑스 남자의 지식이에요. 그들 자체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가족 문제, 사회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들이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별로 친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했어. 예를 들면 락강은 바람 폈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형태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락강은 강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면 무엇일까? 제가 감성 얘기 드렸잖아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강의는 욕망의 전달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욕망의 전달. 무언가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통해서 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욕망.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꼭 어떤 학문에 대한 욕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고 일단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존재에 대한 욕망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락강은 생각했어요. 락강 역시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제가 그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크 락강 역시 세미나를 강연이죠. 수십 년간 매주 했었던 것인데, 그 세미나에서 락강이 언제나 강조했던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다는 것, 어떤 종류의 욕망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어떤 욕망인지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물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고, 그럼 다음 주에 나와보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그래서 5주가 지나가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매주 강의하고 있는 한국 락강 칼리지에 오세요. 거기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 테마로 잡은 것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예요. 이 책을 대부분 안 갖고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이 책을 별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을 제가 읽고 락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이 촉발되면 그때 가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 읽으셔도 돼요. 자,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라는 텍스트는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출간한 정신분석에 관련된 텍스트예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여성 환자가 묘사되고 있죠. 그 여성 환자의 이름은 안나오라는 가명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죠. 베르타 파펜하임이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여성이죠. 자, 그 여성이
어떤 종류의 신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걸 당시의 의사들은 히스테리라고 불렀어요. 히스테리. 그리고 프로이트 역시 히스테리의 연구라는 테마를 통해서 그 여성의 증상을 묘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텍스트를 수반했던 것인데 사실 프로이트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고 브로이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선배 의사의 환자였고 그것을 프로이트는 그 보고서를 전해드린 것이죠. 브로이어로부터.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히스테리의 연구에 등장하는 이 안나 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정신분석의 역사에서는 첫 번째 환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환자였다. 그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언제나 첫 번째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 히스테리적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히스테리의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의 역사를 짚어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할 건 역시 그 여성 환자 안나오라는 여성 환자의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여정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흔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들 국내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심리상담 여러 종류의 치료들 그림치료, 음악치료, 시치료, 문학치료, 마음치료, 영성치료 온갖 종류의 치료들과 자크락강 제가 실천하고 있는 정신분석인 낙강학파의 정신분석 치료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한 이번 강의의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안나오라는 여자가 어떤 증상을 앓고 있었는지 자 안나오라는 여성은 일단 신체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 어떤 특정한 부분이 마비되는 증상. 그리고 시각 장애도 알았어요. 갑자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주 흐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어증도 경험했죠.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못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여성의 모국어인 독일어만 못하고 영어나 프랑스어 외국어죠. 로는 소통이 됐었어요. 그리고 일단 환각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성 증상이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시민성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유가 없는데 아픔. 어떤 특징적인 생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 부분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 안나오라는 여성의 증상이었어요. 이걸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히스테리 증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떤 장애가 생기는데 그 장애가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증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테리 연구는 이 증상에 대해서 브로이어라는 브로이어라는 의사가 어떻게 안나오라는 이 여성 환자를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여성 환자가 나중에 어떻게 치료를 이끌고 갔는지, 그리고 실제 그 치료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여정들을 보여주는 텍스트예요. 읽어보시면 대충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안나오라는 여성이 브로이어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상상의 임신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브로이어라는 의사가 펄쩍 뛰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환자예요. 그런 환자. 자,
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경증. 자, 이걸 총체적으로 다 신경증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증. 신경증에는 히스테리도 있고 강박증도 있죠. 자, 이런 영역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실천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증상들의 영역인데, 자, 그럼 우선 먼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정신분석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인 원인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배가 아프다면 위장암인가? 그 위장암인데 배가 아프면 그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파요.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신경성이라고 부르죠. 신경성. 두통이 있는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검사를 다 해봐도 왜 두통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신경성 두통이에요. 신경성. 그게 신경증인 거예요. 신경증. 그러니까 마음의 병 때문에 어디가 아픈 거. 근데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어디가 아픈 것의 이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여기서 이 안나오라는 여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을 못하게 됐는데 언어 중추를 검사해도 언어 중추가 별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잘하던 사람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신경증이에요. 그것도. 마음의 병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 실어증.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 안 보이기도 해요. 눈이 안 보이기도 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망막이나 어떤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갑작스러운 장애를 겪기 시작할 때, 그건 역시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증. 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장애들을 정신분석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엄마와 함께 살 때, 혹은 엄마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어린아이는 아직 언어적인 주체는 아닌 거죠. 언어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쾌락의 영역에서만 살아요. 어린아이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한테 쾌락밖에 없어요. 애가 미래에 뭐가 될지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런지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걸로 아이는 좋게요. 먹고 자고 싸고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비비고. 자, 이게 아이인데 그 아이를 쾌락의 주체라고 일단은 불러볼 수 있는 것이죠. 쾌락의 주체. 자, 아이는 쾌락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 애가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은 단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쾌락을 주는 것과 불쾌를 주는 것. 그 불쾌를 주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쾌락을 주는 것으로는 가까이 접근하죠. 그런데 아이에게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도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주는 그 경험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자신이 그 기억한 쾌락을 다시 획득하지 못하면 상상 속에서 그걸 반복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쾌락을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을 다시 반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나왔던 수유, 그 우유를 먹었던 경험은 강한 쾌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더 이상 그걸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 어머니가 외출했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입을 움직이면서 입을 쩝쩝거리면서 그러한 쾌락을 기억 속에서 반복해요. 그런 것들이 환각을 구성해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쾌락의 세계는 엄밀하게 직접적인 감각의 세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감각, 당장 먹고 당장 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신체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아이는 조금 더 확장된 쾌락의 세계를 산다는 거죠. 단지 직접적인 세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도 있는 세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쨌든 두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쾌락 혹은 불쾌. 자, 그게 아이들의 세계인데 이대로 쭉 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대로 쭉 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죠.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힘들면 바로 나가시겠죠. 배고프면 갑자기 치킨 시켜버리겠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요? 명령하죠. 명령. 아이에게 말로 명령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언어 소통의 거의 90%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착한 아이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금은 밥 먹어야지, 혹은 먹지 말아야지. 이건 입에 넣으면 안 되지. 온갖 종류의 언어들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떤 언어인가 하면 중립적인 언어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어라는 의미에서 권력의 언어예요. 권력의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언어라는 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만 엄마 친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엄친아라도 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살인데 그 옆에 3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엄친아가. 얘는 말도 잘 듣는 애인데 얘가 2살짜리에게 뭐라고 하면 이 아이는 뭐 신경도 안 하는 거죠. 말 안 들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최소한 삼촌 정도 혹은 나이 좀 많은 형 오빠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잘 안 듣는데 어쨌든 어떤 권력과 권위가 뒤에서 아이에게 느껴져야 아이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을 프로이트는 거세라고 해요. 거세. 쾌락을 포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예전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유치원에 가야 되고 유아원에도 가야 되고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말 잘 듣고 쭉 있는 것. 물론 사고도 치고 울기도 하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대충 잘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굉장히 잘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길들여지는 과정은 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세인가 하면 무엇에 대한 거세? 쾌락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세인 것이죠. 물론 거세라는 말의 의미가 남근, 남자의 성기를 거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건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쾌락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규범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 과정은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고 프로이트를 이어받은 락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에 주목했던 사람들이죠. 언어. 그래서 그것을 락강은 상징계라고 불러요. 상징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상징들인 것이니까 그 상징계가 아이에게 자리 잡는다. 자, 그렇게 락강이 설명을 했던 것이죠. 프로이트도 대놓고 언어학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언어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렇다 할 뭐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시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현대 언어학의 수준의 성과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그런 언어학들을 차용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나름대로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연구를 진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언어에 의해서 거세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발견해낸 그 연구를. 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정신분석이 아니라도 다른 철학 수업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가 사물을 살해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인간이 언어를 씀으로써 사물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상당히 기초적인 철학의 논점이잖아요. 20세기 철학에. 언어가 사물을 살해한다. 그걸 사물을 쾌락이라고, 쾌락도 사물인 거예요. 직접적인 감각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언어가 쾌락을 살해한다. 그게 거세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언어가 하나의 규범적 존재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프로이트와 락강은 거기에 보다 근본적인 권력의 차원을 찾아낸 거죠. 권력의 차원이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자, 그 케이크는 내일 먹을 거야. 먹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가 케이크부터 거세되는 거죠. 케이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주 아이가 설득할 만한
상황이어야만 아이는 케이크를 포기해요. 자,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아빠가 옆에서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엄마가 힘이 더 세서, 가정 내에서 만약에 엄마가 힘이 더 세서 결국은 혼날까봐 케이크를 포기했다 해도 실제로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왜 둘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 자,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 조금 뒤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케이크 어디 갔냐고 찾으면서 자기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이건 내일로 미뤄진 것인데 그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걸 옆에 보시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타박을 하시면서 왜 아이 걸 뺏어 먹느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케이크를 둘러싼 말의 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아이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게 돼요. 물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사실 가정 내에서. 케이크 하나,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특히 아이의 성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쾌락을 금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적인 쾌락. 예를 들어서 아이를 끌어안는데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할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아이에게 직접적이라면 그러니까 엄마가 무언가 성적인 뉘앙스를 담긴 것처럼 보이는 포옹을 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쾌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언어가 아이의 신체를 지배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언어의 권력이. 언어의 권력은 그래서 가족 내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언어의 권력은 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일자의 권력이어야만 해요. 일자의 권력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어떤 권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가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아빠도 농담으로 해도 돼 라고는 말하지만 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할머니도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할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보이고 형과 오빠, 언니들도 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웃집 사람들도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어떤 권력이 어떤 규범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일자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질서가 있다라는 느낌. 물론 꼭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가 통용되지는 예를 들어서 케이크. 어떤 집은 밤에 케이크 막 먹게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야식, 파티를 벌이는 집안도 있고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집안도 있지만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한 가족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이웃에 있는 가족들 역시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아이가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라는 추상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 하나의 질서의 이름을 락감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의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비로소 쾌락을 포기하게 돼요. 쾌락을 포기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왜 아버지의 이름인가? 왜 어머니 이름은 아닐까? 최근 들어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아빠들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집에서 엄마들이 더 힘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왜 꼭 아버지 이름인가? 어머니 이름은 왜 아닐까? 프로이트는 왜 그렇게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라고 아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프로이트가 욕을 먹기도 해요. 프로이트는 가부장적 포지션을 취했다. 남성 우월적, 남근 중심적 태도를 취했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프로이트에는. 락강으로 이어지면서는 그러한 면들이 상당 부분 교정이 되고 포기가 되고 있지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프로이트가 그걸 아버지의 상징적인 아버지의 지배라고 가정했던 이유는 그게 좋거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계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왜 남자들이 지배할까요, 여러분? 힘이 세서. 근육이 많아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수컷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남성들이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늑대가 포식자가 그렇지 않은 개체들을 지배하듯이 보다 포악한, 보다 폭력적인 주체가 그렇지 않은 주체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세계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성들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권력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인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 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진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규범이 어떤 의미에서든 아이에게 들어와서 아이의 신체를 장악하고 언어를 통해서죠. 그 언어의 권력이 아이에게 신체에 흐르고 있는 쾌락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아이에게 충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강박증에 대해서 늑대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의할 내용이지만 문신이라는 타투라는 개념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문신된 신체라는 거예요. 문신된 신체.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문신된 신체라는 것이죠. 이게 타자의 언어인가 하면 아이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아이의 언어. 그렇다고 부모의 언어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부모도 그것을 어디서 배운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대타자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지배하는 직접적인 권력자들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자들인데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도 어린 시절에 배운 언어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발명해낸 어떤 진리와 질서들을 아이에게 강제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습득한 뒤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문화가 전달이 되고 질서가 전달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국 아이의 신체에 문신을 새기는 언어의 주인은 살아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 타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또한 철학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러요. 이데올로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한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은 아직 봉건제 사회가 끝나지 않은 막바지 남성과 남성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고 남성을 보다 자유롭게 간주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언어들이 판을 치고 자, 봉건제의 언어 질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많이 벗어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럼 봉건적 언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추상적인 방식으로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스며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문신과 같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튀어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표현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걸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건 여성에게도 있어요. 여성도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인가요? 시어머니가 되는 순간 나는 엄청 쿨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신. 한 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한 번 새겨지면. 물론 지워지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왜냐? 지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안정화시켜주고 있었던 언어의 권력으로부터 일탈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카오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자, 이게 없는 상황을 뭐라고 정신분석을 부르냐면 정신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말하는 조현병이잖아요. 신체가 완전히 언어에 장악이 당하면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어떤 안정된 질서를 추구하면서 살 수는 있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억압이 안 되면 신체를 찾아오는 다양한 충동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현병에서는 환청,
환청이 많이 들죠. 우리도 환청을 들어요. 여기 제가 우리라고 말한다는 건 신경증자들,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정상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을 다 신경증적 주체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억압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해서 문신당해서 그나마 안정된 상태로 들어온 주체들이기 때문에 신경증적 주체들이라고 인간 일반을 부르는데, 자, 그들은, 즉 우리들은 억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환청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감각해요. 생각이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잡생각이 떠오르거나 혹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응시라는 충동도 있어요. 응시라는 충동.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탐닉하는 쾌락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는 실질적인 어떤 감각의 쾌락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출현하는 보다 추상적인 쾌락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 시선을 어린아이들은 즐겨요. 즐기거나 혹은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근데 그 시선이 없어지면 또 아이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얘가 잘 놀면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아이는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억압이 되고 제가 거세라고 불렀던 차원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억압이 되고 포기가 되는 그 와중에도 그 응시의 감각만큼은 남아서 아이의 무의식에 남겨져요. 그러다가 그 응시가 촉발되는 순간 주체는 때로는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쾌락을 느끼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이 강의실에 불이 완전히 소등이 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응시가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그 공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느낌. 자, 그게 우리에게 감각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시선으로부터 강렬한 쾌락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또한 응시의 순간인 거예요. 부모의 시선을 연인의 응시로부터 다시 느끼는 순간은 그 어린 시절의 감각으로 남아있었던 어린 시절 탐닉되었던 그 충동, 시반 충동이라고 그걸 낙관만 부르는데 그 충동의 대상이 다시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방식으로 쾌락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간주할 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신경증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요. 이건 추상적이에요. 이 응시가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요. 뭐 어둠 속에서.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공포스러워도 그것이 실제로 나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그것이 완전히 제대로 억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냐면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세계는 이 문신이 완전히 제대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억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둘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인간 일반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의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신경증자는 권력의 언어에 의해서 자신의 쾌락을 포기당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당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의 영역은 그 문신이 불완전하게 일어나요. 불완전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쾌락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명백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언어로부터 권력을 느끼지 못해요. 언어에 복종할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규범의 언어가 완전히 아이의 신체를 사로잡지 못하면 이 아이의 신체는 완전히 억압되지 않은 파편적인 신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병의 영역으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신체의 감각이. 억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테리는 어떤 상태이냐 하면 억압이 완전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따금씩 그 억압이 풀리는 거예요. 그 억압이 풀려서 신체가 자신의 쾌락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에 쾌락의 주장이 등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억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쾌락의 출현을 쾌락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간주해요. 어떤 이질적인 자극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히스테리예요. 그게 히스테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 불안 증세, 혹은 우울 증세, 혹은 실어증, 혹은 거식증들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식증은 히스테리 증세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인데, 자, 거식증이 무슨 쾌락을 표현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식증은, 자, 그게 히스테리성일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 라강은 거식증은 공백을 먹는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린아이가 구강충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떼고 혹은 수유를 중단시켜도 나중에 계속 손가락을 빨죠. 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손가락이 뭐 맛있는 걸 주어서 그런 건 아니고 구강충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강충동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어린 시절의 쾌락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구강충동은 다른 모든 충동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뒤에도 남아있어요, 인간에게. 그걸 다른 걸로 우리가 대리만족할 뿐이지. 예를 들면 음식물로 대리만족한다든지. 그러니까 음식물은 여러분 우리가 미각만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야. 또는 배고픔만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닌 것이죠. 구강의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먹는다라는 거.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을 때는 3분 안에 먹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구강 충동을 만족시켜요. 그게 목에 걸려 넘어가니까 강렬한 압박이 어떤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혹은 담배를 핀다든지. 혹은 또 소주 먹는 분들이 이렇게 소주잔 쪽쪽 빨잖아요. 어떤 소리를 내면서 목을 넘기는 것이 목 넘기는 것 같은 것들을 즐기시잖아요. 자, 그게 다 구강 충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성애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뭐 키스를 한다든지 구강 성애를 한다든지. 자, 그런 모든 차원에도 구강 충동의 흔적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자, 이 구강 충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압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어린 시절에 억압되어야만 하는 대상인데, 그게 완전히 억압됐다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그런 쾌락에 대한 대리만족의 탐닉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완전히 억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구강 충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요. 혹은 힘들지는 않아도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요즘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다이어트가. 왜 위험한가 하면 먹지 않는 쾌락을 자꾸 우리에게 학습하도록 만들어줘요. 학습하도록 만들어줘요.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처음에는 안 먹죠. 그리고 조금만 먹거나 어쨌든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먹는 상태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굉장히 괴로운 것이잖아요. 괴로운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안 먹는 상태에서 무의식이 어떤 종류의 쾌락을 탐닉하기 시작해요. 안 먹는 상태에도 쾌락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게 구강 충동만 작동하는 경우인 거예요. 구강 충동이 음식물과 함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구강 충동이 혼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백의 상태에 있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즐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죠. 먹고 토하시는 분들이 있죠. 먹고 토하는 경우에 자, 이거 그야말로 심각한 경우인 거예요. 먹고 토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 쾌락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구강 충동이 적극적으로 자극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토하는 과정 속에서 주체들이 다이어트를 했던 주체들이 더 이상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하는 걸 즐기기 시작해요. 공백을 불러오는 거예요. 공백을 먹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도 어린 시절에 억압되어야만 했던 그 구강 충동이 성인이 된 주체의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자신을 등장시킬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가 무언가 상황이 주어지면 혹은 무언가 억압하는 장치의 힘이 약화되면 그리로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로. 그래서 저에게 분석을 받으시는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하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토하는 습관. 청소년기에 체중 관리를 하려고 살이 찌지 않으려고 그런 습관을 들였다가
그게 중 하나의 쾌락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히스테리라는 거예요. 히스테리. 억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출현하는 어떤 것. 이게 히스테리예요. 자, 그 히스테리에 대해서 안나 오라는 이 히스테리 연구에 등장하는 여성 환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증상들을 표현하고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증상. 일단 먼저 부분적인 마비가 있었어요. 부분적인 마비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부분적인 마비, 손, 그러니까 팔 부분에 부분적인 마비가 있었는데, 자, 부분적인 마비라는 것은, 자, 이것도 공백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백을 지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방식대로 무언가를 지각해야 되는데, 마비가 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 지각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공백을 지각한다는 것이죠. 즉, 억압된 방식으로, 문신된 방식으로, 혹은 루틴화된 방식으로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건 역시 히스테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즉, 주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신체에 남겨진 흔적이 질서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실어증을 경험하는데, 실어증은 뭐예요? 실어증은 아버지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려는 욕망인 거예요. 아버지의 언어를. 자, 우리의 언어는 다 어떤 언어예요? 아버지의 언어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언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한국어는 그냥 중립적인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권력은 누구의 권력이냐? 남자들의 권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의식이 그 아버지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려고 할 때는 다른 언어를 써요. 다른 언어를. 그 다른 언어가 바로 공백의 언어인 거, 침묵의 언어인 것이죠. 그게 실어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베르타 파펜하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지상 미디어로 주목하게 된 한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광주에 있는 어떤 한 여성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1시간 동안 질책을 받고 열흘이 넘게 실어증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신문에 미디어에 소개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여성은 왜 실어증을 앓게 됐을까요? 추정컨대,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자, 어떨 때 우리가 말이 나오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내 언어가 아닐 때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부당함을, 내가 경험한 부당함을 내가 여성으로서, 여성 공무원으로서 경험했던 그 부당함을 변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변명하려고 할 때 자기가 써야 하는 언어가 누구의 언어인가 하면 공무원 사회의 언어인 거예요. 남자들의 언어인 것이죠. 남자들의 언어이고 남자들이 만든 권력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시 화살은 나에게 돌아와요.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던 상황에 여성 주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화는 공백을 발음하는 거예요. 공백. 그게 실어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언어를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간단하게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기호학자가 강의했던 강의록의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중립이라는 강의의 구절이었는데, 거기에 롤랑 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거에 이 침묵에 대해서 중세 시절에는 이건 역시 이단적 표현이라고 간주하고 벌을 주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죄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할 때, 결국 권력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표현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일종의 사회로의 복종이고 권력에 대한 자기의 귀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실어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증적 주체에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여성적 주체에게서 무의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은 실어증의 형태를 통해서였다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안나오라는 환자에게도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언어로 지배되고 있었던 자신의 무의식에서 어떤 균열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바로 마비나 실어증으로 등장했다는 것이고 시각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각장애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든 이 방식이라는 것은 교육받은 방식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눈이 무슨 교육을 받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예를 들면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 대해서 여러 사전답사 공부 많이 하고 가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알매 지배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알은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의 알미인 거예요. 타자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타자의 권력이 우리에게 강제한 지식의 틀로서 세상을 보는 그러한 방식밖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질서 안에.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나요? 남자아이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나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예쁜 여자. 귀신같이 예쁜 조그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텔레비전에서 예쁜 누나들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엄마들이 저기 아빠를 닮아갖고 여자가 밝힌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아빠를 닮았다기보다는 아빠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미적 기준을 아이가 이미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쁘고 누가 예쁘지 않다라는 기준들을 이미 어떤 면에서 성욕을 이미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성들도 마찬가지,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지, 어떤 남자가 결혼할 만한지, 어떤 남자가 연애할 만한 대상인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의 시각은, 혹은 우리 자신의 시각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미 장악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는 무엇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라는 것 역시 가부장적 세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보는 방식으로부터 일탈하려는 무의식의 경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의 부재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의 부재. 이 베타 파펜하임이 갑자기 생각이 멍해지는 순간을 호소를 하는데 이건 이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다른 많은 히스테릭증 환자 혹은 우울증 환자 혹은 우리가 흔히 오디너리 사이코라고 부르는 사유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현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에게도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에요. 사고의 부재, 사유가 정지되는 거예요. 생각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역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배운 대로 전개돼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은 학습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문신처럼 뇌에 문신이 새겨질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사유라는 것은 뇌에 새겨진 타자의 지식틀을 근거로 해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유는 기표를 통해서 작동된다. 그게 아니면 사유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기표라는 건 단어라고 일단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규정을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 갖고만 생각해. 그런 단어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조선시대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실천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왜 조선시대에는 평등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왜 노예가 있었고 남녀가 유별했고 왜 이랬을까요? 평등이라는 단어 안에 남녀라는 또 다른 단어가 개입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어가 있어야 우리는 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인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인권에 대한 다양한 파생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타자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예를 들면, 자, 그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가, 최근에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안희정 지사 사건, 전 지사죠. 있잖아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분, 김지은 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니다, 저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런 성적인 위협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었는가?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권력의 위기가 있었고 위협적인 상황이 존재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차원은 자, 똑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법행위였을까요? 불법행위였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면 자, 무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면.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남녀가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으니까. 프랑스는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권력의 위계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근데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요? 한국은 그야말로 위기의 사회예요. 위기의 사회. 말에도 위기가 있는 사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가 그 김지은 씨에게 반말을 하잖아요. 안희정 지사에게 김지은 씨는 높임말을 써요. 자,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큰 성인이 한쪽에서는 반말하고 한쪽에서는 높임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문명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영어에는 뭐 반말도 없고 높임말도 없으니까 뭐 말이 없어서 그런 거지 걔네들도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프랑스에는 어떤가? 프랑스에는 반말과 높임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동시에 말을 놓기 전에 한쪽이 말을 놓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한쪽이 야자를 까면 그렇지 한쪽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성인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고 서로가 동일하게 말을 놓거나 동일하게 높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이 말을 놓거나 한쪽이 말을 낮추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이렇게 싸울 때 그렇게 해요. 싸울 때.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어법에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일종의 카스트 제도처럼 내려오는 위계 질서의 흔적들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직 봉건적 세계의 마지막 단계에 존재한다고 표현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 것이죠. 우리 언어 습관 속에는 아직도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럴 수 있겠는데 나는 안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여러분 후배한테 반말하셨잖아요. 후배는 여러분들한테 존댓말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친해져서 그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친해져서 그랬다고 쳐요. 하지만 그건 위계라는 거, 어쨌든 위계라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학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다 큰 성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성추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최근에 미투 운동 보면서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성추행이 특히 대학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럼 왜 미국엔 그런 일이 없지? 특히 대학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왜 프랑스는 그렇게 성적으로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추행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까? 왜냐하면 교수가 반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는 강의할 때 반말하는 교수는 많지 않으시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교수는 반말해요. 학생에게. 그리고 학생은 교수에게 존댓말 하잖아요. 자,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위계 안에서 여학생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장악당한 권력의 그 영향력 아래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약간 몽롱해진다는 거죠. 권력에 취해서 본인도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건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 사건 속에 한동안 말려 들어갔다가 나와서야 비로소 내가 성폭행을 당했었구나라고 김지은 씨처럼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떠한 언어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전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의 반증들이에요. 흔적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전례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법적인 사례 언어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동일한 일에 어느 누구도 자 저건 무죄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유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언어를 발명해내는 것. 혹은 지난 시대에 우리를 지배했던 언어에 저항하는 것.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사유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사유를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살짝 부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건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안나 오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당시의 의사들은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마비가 있으면 이 마비를 풀기 위해서 뭐 최면술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물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를 했지만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는데 이 브로이어나 이 프로이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히스테리증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끝도 없이 발화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 그 터킹 큐어라고 부르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도 미친 여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프로이트는 그 히스테리 증세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의 최초의 정신과 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의미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속도가 좀 빠르긴 했는데 그걸 자, 그 다음 이미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완결을 시켜볼게요. 자, 언어 우선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심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의학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그걸 이어받은 락강의 정신분석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언어다라고 가정해요. 언어를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죠.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히 락강은 프로이트를 이어받아서 아주 정교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들은 다 정신분석의 기초적인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꼭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자, 락강은 인간의 언어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혹은 두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래요. 락강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 말의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말의 기능. 그리고 중기에는 언어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과 언어는 뭐가 다르냐?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말과 언어란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 프랑스에도 두 개가 단어가 있는데 말을 이제 빠홀이라고 불러요. 빠홀. 그 빠홀이라는 단어가 말이라는 단어인데 초기의 락강은 이게 상징계이고 이게 인간의 신체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의 기능에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명령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굉장히 가까워요. 명령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말, 빠홀은 명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좌표를 명령하고 역할을 명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질서 잡힌 규범의 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말의 기능이에요. 말의 기능. 그 말의 기능이라는 것에는 또 이런 표현,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뭔가 신뢰한다, 신뢰한다
라는 그러한 신뢰 혹은 약속한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뉘앙스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말, 빠홀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우에 쓰이는데 그냥 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당신은 나의 빠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자베마 빠홀 이렇게 프랑스어로 표현을 하면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했으니 내 입에서 떨어진 이 말은 내가 꼭 지키겠다. 그걸 간직해달라. 당신은 나의 말을 가졌다. 자, 그런 표현인 것이죠. 좀 이건 귀족사회, 좀 권력사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말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뉘앙스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걸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말의 기능이고 그거 말의 기능인 거죠.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이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애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신의 좌표를 설정받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자리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남성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자, 저도 남자죠.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의 대부분 여성인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도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자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진짜 남자인지 검사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자인 걸 어떻게 믿어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귀신에 씌워서 사실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여자인데 남자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인생 남성이 이제 구분되어지지만 우리 정신 세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 남성 참도 절반을 갖고 있어요. 자,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세계. 그러니까 남성의 정신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말해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남성상이고 어떤 게 여성상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해도 저건 그냥 강의하려고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자, 그 문제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 말고 그럼 좀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 한국인이라고 이전에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겠는데 요즘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이런 강의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셨나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저 친자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20살에 25살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어머니가 나타나고 갑자기 친오빠가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이다. 뭐 네가 내 딸이다. 그래서 막 뒤집히잖아요.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오빠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입양이 됐는데 그걸 감췄던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친자 확인 안 해보셨죠? 대부분 안 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 아들 딸이겠지.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혹은 예를 들면 어디에서 입양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시죠?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말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말의 기능이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의 좌표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아, 나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뭐 한국인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자, 이게 말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처럼 나는 여자이지만 남자의 상을 뭐 가지고 있고 근데 남자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남자의 상이래. 그래서 나는 그걸 50%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뭐 정상이고 혹은 정상이 아니고 자, 그것도 남들이 그렇대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체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좋은 거예요. 자, 성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죠. 혼돈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혼돈인가요? 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말의 명령을 여성의 좌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정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이 우리에게 명령했고 우리는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다들 뭐 당신 내 아버지 맞아? 당신 내 엄마 맞아? 나 한국인 맞아? 나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니야? 나 김일성이 뭐 김정은이 우리의 수령 아니야?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아내랑 결혼해서 몇십 년간 살고 있는데 사실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온갖 종류의 상상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말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기능이. 말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너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라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의 기능이냐? 그냥 생물학적인 기능 아니냐?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여자로 남자로 사는 거고 그런 성격을, 그런 성차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생물학이 우리에게 그런 성격과 성차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정신분석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은 성적 경향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모든 경향도, 혹은 때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소수적인 성적인 경향 역시도 어린 시절에 학습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정신분석이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특수한 차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말의 기능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작동이거나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락강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성차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성욕 있잖아요. 성욕.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남성에게 느끼는 성욕, 혹은 남자라면 여성에게 느끼는 성욕은 사실은 진짜 성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물이라는 것이죠. 진짜 성욕에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걸 다형적 충동이라고 불러요. 폴리모프라고 부르죠. 다형적 충동이기 때문에 특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다 모호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는 아빠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혹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웃집 아저씨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혹은 아무도 없었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성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걸 배웠어요. 보니까 아저씨들이 다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아저씨들이 예쁜 여자 좋아했으니까 자기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억압된 성충동은 사실은 그런 유형화된 충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학습된 것. 즉 말에 의해서 학습됐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이 학습되고 재단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에서는 성교육에 최근 들어 많이 포함되어 이런 이야기가 성욕 혹은 성적 정체성이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학생들의 성교육에 포함이 되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논란이 됐냐면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몇 년 전에 교황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차는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양성 간의 규정이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본연한 것이고 타고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톨릭은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문학이 특히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석이 발전시켜 나왔던 인문학이 혹은 정신분석학이 성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전복적이라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 성욕이 학습되는 거면 아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성분이 남자를 좋아해 왔었는데 아 남자 이제 싫어. 폭력적이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자를 좋아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동성애자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그럼 사람들이 과거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온갖 종류의 그 동성애적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정신분석 이렇게 대답하죠. 말이 신체보다 더 강해요. 신체는 조작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 조작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섭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는 조작이 가능한데 어린 시절에 한 번 학습당한 이 말의 권력에 의해서 학습당한 성적 차이의 규범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언어는 언제나 억압적이고 그 억압적인 언어가 우리의 성적인 경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과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정상성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규범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의 이론이 성적인 차이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상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의 권력이라는 것이고 그 말의 권력은 권력의 말의 권력인 것이고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성적인 차이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받느냐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한국인이고 온갖 종류의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좌표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아이들의 태도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적인 욕망들은 규격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말의 기능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징계라는 것의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락강이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언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렁게아주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이 언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보다는 보다 중립적이에요. 그 장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기표의 연쇄를 통해서 언어가 전개된다. 이걸 환유의 장치라고 불러요. 환유는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는 그러한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시켜 나가도록 만드는 문법적인 그러한 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또한 이 상징계의 기능이다라고 락강은 생각하죠. 앞서 말했던 그 말의 기능, 빠걸의 기능은 은유에 가까워요.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락강의 지식체계 속에서는 은유라는 건 한 번만 일어나요. 딱 한 번 일어나요. 하나의 존재를 다른 하나의 기표로 표지하는 것, 재현하는 것. 이게 은유예요. 나의 신체를 하나의 기표로, 즉 너는 남자야, 너는 한국인이야 라는 하나의 기표로 딱 한 번 표지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상징계예요. 그게 말과 언어의 세계. 은유와 환유의 세계가 상징계이고 이 언어적인 이 말의 권력이 신체를 지배하는데 이것을 상징계, 즉 쌍볼릭이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락강은 이것을 오트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영어로 하자면 아더예요. 기아더, 타자인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언어를 타자라고 불러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누구 건지 몰라도 남의 거인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언어는 내 게 아니에요. 타자의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력의 장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는 권력이 훨씬 더 우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남성이 훨씬 더 우호적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를 부르는 표현들과 친정 식구를 부르는 표현들이 다르죠. 언어는 권력의 편이에요. 언어는. 예를
예를 들면 법적 체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법 체계가 권력자들을 규정하고 권력의 범죄를 재단하는 자 그러한 형량과 흉악범을 재단하는 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20명을 죽였다고 쳐보세요. 정말 흉악범이죠. 천히 공로할 일이고 매스미디어에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자살로 이끌어요. 지금 감옥에 계신 누군가가 생각나시죠? 자, 그건 별로 그렇게 흉악범 같이는 느껴지지 않아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렸다 해도 그렇게 흉악범처럼 느껴지진 않고 법의 권력도 그다지 많이 비난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언어는 그게 법의 언어가 되었건 입상의 언어가 되었건 권력의 쪽에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권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그 권력의 중심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타자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는 것.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거세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락강적인 해석이에요. 락강적인 해석. 그런데 제가 그 밑에 히스테리, 그 밑에 강박증, 성도착, 정신병, 공포증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적어놨는데 자 이건 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양상들에 대한 각각 다른 사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석이 가정하는 다양한 구조들인데 먼저 히스테리는 이 권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력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언어로부터 빠져나가는 저항들이 출현하는 것이죠. 신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마비를 통해서 실어증을 통해서 거식증을 통해서 다양한 증상들을 통해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견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정신분석은.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더 이런 히스테리적인 증세를 많이 갖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더 아파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워서 암 걸리는 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유 없이 아픈 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도 억압 받아요. 남자도 억압 받는데 왜 남자들은 그것을 더 잘 적응할까요? 요즘 남자들 비실비실한 남자들도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배하는 그 언어가 누구의 언어인가요? 남자의 언어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신체는 그 언어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법에 자신을 몰입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건 아버지의 법이에요. 여자가 자신을 성장 과정에서 동의시하는 대상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법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법의 가장자리에 있는 자인 것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과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법에 대해서 보다 무심해요. 여성의 태도가 법에 대해서 보다 무심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남성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구성해내기 때문에 법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법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왜 나쁜 짓은 꼭 남자들이 할까요? 왜 범죄자는 다 남자들일까? 대체로 보세요. 뭐 폭력 사태 나거나 그런 거, 뭐 사기치고 뭐 하는 거 보면 대체로 남성들인 것이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전 기독교인은 아닌데 락강을 따라서 성경의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로마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죄를 탐함도 알지 못했을지니 법에 민감한 자가 위반의 쾌락을 더 많이 즐긴다는 거예요. 법에 무관심한 자는 위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인 위반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는 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법에도 무관심하지만 위반에도 대체로 무관심해요. 근데 남성들은 법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으로부터도 많은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범죄가 남자들의 영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와 남성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유형이 좀 달라요. 여성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혹은 법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양태들은 모호해요. 왜냐하면
법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과 남성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남성들은 뻔해요. 정말 뻔해요. 남성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뻔해요. 법을 위반하는 방식인 거예요. 매춘, 온갖 종류의 위법들을 통해서 어떤 좀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성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은 상당히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법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의 무의식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는 법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히스테리적 증상인 거예요. 물론 여성 스스로는 의식적으로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쾌락의 표현이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반대로 느끼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체가 자신을 주장할 때 그걸 법으로부터 일탈로 간주하고 쾌락으로 느끼기보다는 그걸 고통으로 느껴요. 불안으로 느끼고.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죠. 법으로부터 멀어진 신체가 법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할 때 그러한 표현들이 쾌락으로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나 불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성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응해요.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여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억압이 느슨해지고 그 느슨한 상태를 틈타서 신체가 자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여성적인 주체에게 훨씬 더 많이 출현해요. 물론 남성들도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히스테리적이거나 전적으로 강박증적인 그러한 구조는 없고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히스테리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강박증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늑대 인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특히 남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로서의 강박증이 있는데, 강박증은 말 그대로 강박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질서예요. 구조인 거예요. 강박적으로. 그 법이 뭐가 되었든 아무리 사소한 법이 되었든 뭐 예를 들면 집안이 깨끗해야 돼요.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하나라도 벗어나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강박증인 거예요. 이 강박증은 카오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와요. 카오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충동이 그 자체로 출현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뜻인데, 강박증적 주체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 강박증의 한 유형인 의처증을 떠올려 보세요. 의처증자들은, 남편들은 어떤가요? 남편이 아내 혹은 딸의 여자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이 자기가 모르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죠. 뭐 예를 들어서 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든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시간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즉 아내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모른다. 즉 일종의 공란이 출현한다. 공백이 출현한다.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강박증적 주체들은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주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원래 강박증적이에요. 인간은. 남녀를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의 딸이고 아들인지, 누구의 조카인지, 한국인인지, 뭔지 강박증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편하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주어진 강박적인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질서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간 일반은 다 강박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강박증이 느슨해지고 카오스를 받아들이려는 주체들이 때로는 등장하고 그러한 구조를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유형이 너무 심하게 등장하는 사태를 조금 전에 봤던 그 안나 오와 같은 전형적인 히스테리증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히스테리와 강박증은 어쨌든 억압이 안정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인 거예요. 억압이 안정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인 것인데, 자, 성도착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예요. 혹은 성도착의 문제는 이 히스테리와 강박증이라는 대체로 우리 모두를 구성하고 있는 이 히스테리와 강박증이라는 욕망의 구조를 반증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착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근처에는 성도착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일여고 있잖아요. 꼭 여고 근처에는 성도착자들이 있죠.
이런이 알고는 바바리맨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또 최근에도 비디오에서 어떤 분이 여대 그런 데서 그런 일을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도착이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바바리맨을 일단 특정해 본다면 바바리맨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를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응시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가 깜짝 놀라서 자기를 바라보아주는 그 응시 그 자체예요. 그걸 통해서 법을 위반하는 문맥 속에서 어떤 응시가 출현하는 것을 무대화시키는 것, 무대 장치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장소를 갈 수는 있겠지만 가지 않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노드 해변이에요. 거기는 응시가 출현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벗어도 놀라지 않나요, 사람들이. 거기는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 법의 체계가 우리를 거세했던, 우리에게 욕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충동들인 거예요. 어제 뉴스에는 또 어떤 무슨 미디어 기업의 한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또 고소를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분을 보니까 도착적 구조가 있는 것 같고, 그분을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예전에 강남대 인문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자인과 교수가 대학원생 그 조교에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하는데 그게 상당히 참혹해서 뭐 고소고발 당하고 뭐 비디오로 촬영이 되기도 해서 그 증거로 제출이 되고 미디어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는데,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의 특징. 법을 강제해요. 자신의 희생자에게 어떤 특정한 법을 강제하는데 그 법이 되게 이상한 법이에요. 그 법이. 명령을 하고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규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폭력이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 폭력이 아니라 벌칙인 거죠, 일종의. 뭔가를 하고 그걸 수행을 못하면 법이 그것을 강제하는 그런 폭력인 것인데, 그런데 그 폭력의 수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항상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세디즘이에요. 세디즘. 항상 거기선 법이 문제가 돼요. 성도착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내 눈앞에 일단 등장해야 돼요. 법이. 그리고 그 법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출해야 돼요. 그게 성도착의 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도착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 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혹은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의 주체를 쾌락으로부터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세되기 이전의 쾌락으로 도달할 수 있는 주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욕망의 테크닉을 가진 주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착은 절대로 자신의 쾌락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세계의 그 완벽함의 감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성도착의 테크닉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분들이 희화화되고 그분들이 마치 모두가 성범죄자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범죄자의 99%는 소위 정상이라고 말하는 신경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착은 곧 성범죄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논리가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착자들 중에 상당히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들도 있고 굉장히 파괴적인 실천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은 그들 중에도 범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법조인들 중에 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에 관심이 많아요. 머리도 좋고 법에 관심도 많고 법을 공부하고 어떤 부분에 법에 균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 있는 무슨 성도착의 클럽,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클럽 있잖아요. 뭐 딱 들어가면 가죽 속옷을 입은 여성, 키 큰 여성들이 치즈를 들고 서 있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변호사들인 거예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 성도착의 구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클럽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허용된 것이라면, 그래서 상호 조율이 되어 있고 누구가 어떤 누구도 누구를 실질적으로 가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건 나름대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딜 가나 있는 그 마사지숍이나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은 그건 또 뭔가요? 그건 신경증자들이 위반하는 장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착의 구조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상실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인 거예요. 우리의 쾌락이 얼마나 상실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히스테리증자와 강박증자들은 언제나 그 상실된 무언가를 되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억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번 욕망의 대상을 아무리 갈아타고 다른 여자로, 다른 남자로 이번에 결혼해서 안 되면 두 번째 결혼해서 세 번째 결혼해서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궁극적인 그것은 찾지는 못해요. 그게 신경증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거세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으로 정신병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병은 억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원인을 보통 정신의학에서는 뇌에서 찾는데, 자, 뇌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는 5%를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정신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물거려요.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프로이트와 라깡의 정신분석은 그것을 부모의 기능의 태만으로 봐요. 그래서 흔히 외부에서 관찰할 때는 그게 유전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정신병자일 경우에 자녀가 정신병의 구조를 갖게 되는 일들이 흔하니까. 자, 그런데 그건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지지 않았어요. 부모가 정신병자라 해서 자녀가 그대로 정신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자녀가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자신의 쾌락을, 충동을 거세하고 규범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부모라고 해서 꼭 언제나 부모만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유아원에 가서 선생님을 보고도 배우고 심지어 텔레비전 보고도 배우니까 꼭 그렇게 부모가 결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특히 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규범화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걸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쾌락을, 충동을, 즉 신체에 흐르는 그 감각을 완전히 억압하지 못해서 정신병의 무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요즘에 또 이 정신병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뭐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정신병,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대부분의 이거는 뭐 정신 분석학자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 혹은 범죄의학자, 범죄학자, 모든 사람들이 범죄심리학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정신병자가 꼭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멀쩡히 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다시 말해서 신경증자,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아주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정신병에 똑같아요. 어떤 정신병자는 굉장히 소심하고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도 못해요. 또 어떤 정신병자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아주 총명해요. 또 어떤 정신병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자는 상당히 충동적이죠. 폭력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계 전체가 대체로 신경증자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 눈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병 역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고 세계인 것이지,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에서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 상태인 것이지 그걸 비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은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신병은 치료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신경증자가 성도착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구조로 바뀔 수 없어요. 정신병을 치료하겠다고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온갖 종류의 약물을 다 투여하고 먹이잖아요. 그건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환각이 안 들린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병의 세계에서의 사유는 그러한 방식인데 환청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거나 환각을 동반하는 것이 사유인 것인데 그걸 정지시켜버린다는 건 그냥 멍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그런 약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식물인간이 돼요. 살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병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정신병자의 망상이 위험한 거예요? 신경증자의 환상이 위험한가요, 여러분? 신경증자의 환상이 훨씬 위험해요. 세계 양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수많은 학살을 누가 하나요? 정상인들이에요.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 학살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심리의 구조들,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을 정신분석은 이렇게 언어 우선주의에 의해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지식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모든 지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식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돼요.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 정신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과에 가면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 뒤에 책이 꽂혀 있는 걸 유심히 보세요. 5권이 꽂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DSM이라고 쓰여 있어요. DSM. 정신진단 편람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5권이 있다는 건 1, 2, 3, 5까지 나왔다는 뜻이에요. 매번 개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드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5까지 나왔을까요? 6까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매번 틀린다는 얘기예요. 매번 보충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조가 이러한 논점과 이러한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정신병을 혹은 히스테리를 강박증을 성도착을 설명하는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한시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이러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어떻게 증상이라는 것이 출현하는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신체가 있어. 빨간 부분이 우리의 신체이고 중간에 점선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자, 대타자, 혹은 상징계, 혹은 언어의 필터링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작동하는 원칙이 프로이트의 그 유명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흔히 말하는 쾌락 원칙이라는 것은 쾌락이 어디 있는지를 표지하고 그것을 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고, 현실 원칙은 규범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쾌락을 보다 강하게 억압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둘 다 언어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필터링이 완전히 막아져 있는 건 아니죠. 점선을 통해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쾌락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근본적인 충동이 수로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명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수로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딸은 아버지를 욕망해요. 그런데 허용된 방식으로, 부녀간의 방식으로. 아들이 엄마를 욕망해요. 욕망하는데 여자친구는 아닌 거예요. 엄마의 방식으로, 모자지간의 방식으로. 즉 똑같은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루틴을 따라서 재편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점선에 의해서 필터링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필터링 되면 그것은 소멸해야 되는데, 자, 문화적인 방식으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겨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뚫고 저편으로 계속 등장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규범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필터링, 혹은 수로화, 혹은 루틴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남는 뭔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아주 많이 찾아오는 장소가 바로 꿈의 장소인 거예요.
꿈의 장소는 그 필터링이 그 통제 권력이 약화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욕망의 세계는 아닌 것이지만 보다 모호한 욕망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래 욕망에 더 근접한 이미지들과 감각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자, 이런 도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공백으로서의 실제가 있다. 이 실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말 그대로의 감각이었던 그것, 정말 실제로 있는 그것, 즉 욕망의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감각할 수 있었던 그것이 실제라면 자, 그것은 일종의 공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도식도 어떠한 틀도 없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공백이에요. 질서가 없는 공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실제하는 그것이고 즉 왜곡되지 않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지의 세계를 거치고 상징기의 세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현실 의식의 세계로 등장해요. 그게 원과 네모꼴로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제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원형으로 그려진 것은 상상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상계의 세계는 자신의 욕망을 이미지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인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이미지가 단지 뭐 눈에 보이는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온갖 종류의 감각적 이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것들을 다시 본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길쭉한 사각형의 필터링인 것이죠. 그게 언어의 필터링이고 그게 상징계 혹은 대타자의 필터링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네모꼴들의 세계가 등장해요. 우리의 욕망은 다 네모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하는 욕망의 도형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욕망의 도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해졌을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같이 서울에 사니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기 브라질의 원시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부족들이 있는데 말을 하는 부족들이죠.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는 인류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다들 아무리 오지에서 찾아내는 어떤 부족들이라 해도 원시 생활을 고수하는 부족들이라 다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도 성적으로 굉장히 다구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근친상간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족 관계를 구성해요. 누가 너하고 삼촌이고 누가 너하고 뭐 사촌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누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구분해놨지 뭐 거기서 산다고 해서 막 진짜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어가 발생시키는 효과가 바로 그 성적인 억압인 거예요. 그래서 친족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인간의 보편적인 구조는 성적 억압이다. 근친상간에 대한 억압이다. 라고 규정하죠. 모든 인류는 근친상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 근친상간의 억압의 최초의 지정을 레비스트로스는 딸과 아버지라고 설정했지만 프로이트는 아들과 어머니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보다 근친적인 장면이 출현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순간 문명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욕망은 비슷비슷해져요. 아마존이나 브라질이나 서구나 어딜 가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을 가나 어딜 가나 우리의 욕망은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그것을 상징계라는 틀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형에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뭐 결혼한 친구예요. 그런데 뭐 이웃집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그럼 내가 야, 이 망할 놈아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얘가 미쳤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걔가 나를 찾아왔어. 나 사실 손수건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 이혼할래. 나 손수건하고 살래. 라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욕망의 구조를 우리는 대체로 다 이해해요. 우리가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욕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저기 하나 잘못 그려진 게 있죠.
동그라미가 저 사각형들의 세계에서 관찰이 되죠. 저게 등장하면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증상인 거예요. 필터링에 저항하면서 그럼에도 출현하는 무언가가 바로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증상은 나쁜 건가? 자, 일단 모두가 사각형을 욕망하는 세계가 안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20세기의 인문학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관을 가져다 줬어요. 어떤 진리관이냐?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진리관. 그러니까 남이 욕망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소외다라고 생각해요. 소외. 남들이 욕망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욕망하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진지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진리관을 20세기가 발명해낸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동그랗게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태도를 보여요. 저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사각형들의 세계가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이 1960년대부터 보여주는 태도는, 자, 프로이트 역시 저걸 제거하려고 했어요. 프로이트 역시. 근데 락강이 1960년대부터 취하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저 동그라미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사각형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죠. 저 동그라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를 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1960년대의 락강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쭉 이어지는 락강인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관점이에요. 만약에 이걸 의료적인 차원에서만 관찰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증상을 없애야지. 그게 의학인데 증상에 주목하고 증상을 중심으로 주체를 다시 변형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해요. 물론 철학적 관점에서는 환대할 만한 이론인 것인데, 그래서 철학자들은 락강을 좋아하고 정신분석학자들은 락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파문당하기까지 하죠. 저 동그라미의 장소가 환대받는 구조를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히스테리적 구조는 저 동그라미를 환대하는 거예요. 질서로부터 무관심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동그라미 혹은 상징기에 의해서, 즉 언어의 규범에 의해서,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그 대상을 오히려 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 제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락강의 정신분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것이? 도대체 의학이야? 철학이야? 정치학이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질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다음 주에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잠깐 받고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신병과 신경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정신병,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경증은 억압이 대체로 완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억압이 완성되는 것은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쭉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말을 배우는 그 시점에서 완성이 되어야 해요. 그 몇 년간, 한 1, 2년간의 시점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신경증은 억압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는 경우인데, 쾌락에 대한 억압이. 정신병은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억압이 완성이 안 되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거의 됐는데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어떤 종류의 억압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억압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됐는데 완성이 안 된 경우에 등장하는 대체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을 패러노이드라고 불러요.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강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망상을 가진 이유는 자신의 억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사를 자신이 만들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증자들은 서사를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타자의 지식으로 받아들였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구도를 통해서 타자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명해내지 않고도
고정관념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소통되는 고정관념인 것이죠. 사람들과 다 대화할 수 있는, 신경증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걸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환상으로 우리는 공유하는 것인데, 정신병자는 일단 그 편집증의 경우에는 억압을 위해서 서사가 필요한데, 서사가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편집증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뭐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집증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모 경찰서장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자기가 서사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내 귀에 어떤 종류의 보청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모든 걸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신경증자들은 야, 남들이 들어 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추상적으로만 불안해하는데, 정신병에서 특히 편집증에서의 망상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본인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지 아주 명백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억압이 그 정도로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정신병을 스키조프레니, 분열증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에는 망상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불안하고 다 공격적이고 신체가 마구 사방으로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파편적인 것 같고 때로는 막 쾌락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밀려오기도 하고. 자,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런데 이 편집증과 정신분열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편집증 상태에서 안정이 되면 망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분열증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망상을 만들어내고 망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망상이라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환청이 들릴지언정 망상을 갖는 건 중요하죠. 덜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거로부터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분열증의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락강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망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망상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망상이 기괴할지라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망상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환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환상, 온갖 종류의 희망, 말도 안 되는 희망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다 망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망상이라고 안 부르죠. 애국심, 환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망상이 심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보편적인 망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억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망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고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살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해줘야 되는 것이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망상이 폭력적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면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여자들에 대한 공격성이 갑자기 커지면, 자, 그때는 입원시켜야 돼요. 그때는 약물 투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격해요. 안 그러면. 혹은 뭐 내가 내 자신을 누가 나를 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해할 수, 가장 전형적인 폭력성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도 그 망상이 지나갈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거의 매일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정신병자들이 문제를 한국에서 많이 일으키는 이유는 관리해주는 시설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를 해야만 돼요.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신경증자들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자율학습 시킨다든지 엄청난 관리를 하잖아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그건 신경증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병에게도. 자, 다음 질문. 예. 사람은 왜 문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지방 살인사 사건 그 피의자가 보니까 목 부위는 뭐 문신을 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대에 있는 사람도 뭐 문신을 왜 하는지. 그 문신은 취미이죠. 문신은 취미이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문신이 계시잖아요. 없어요. 아니요, 고정관념의 문신. 제가 문신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지우고 싶어요. 수액을 넣고 싶어요, 몸에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긴 시간 궁금증을 좀 묻고 다음 시간에 만나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포스터 출력해서 뒤에다 놨는데 여기에 보면 각 수업마다 그 참고 도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같이 또 보시면은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백사은 교수님 박수로 하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